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북 제재와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미 검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쓰비시 수사 남의 일 아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북 경협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남북 경협 무리하게 추진하면 우리도 미국 검찰의 그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압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네요. 그런데 유엔 대북 제재와 남북 경협 문제를 무조건 일치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시에 진행되는 투트랙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 제네바 수십 년 전부터 북미 간 제네바 핵 협상 시기나 그 한반도가 이 전쟁의 그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도 우여곡절은 있었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박근혜 때 상황은 달랐습니다만 이 남북 교류가 진행되었고 또 남북 경협도 사실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북핵 폐기가 없으면 남북 경협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유엔이 결의한 제재이기 때문에 유엔 가입 국가로서 물론 지켜야 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상적으로 진행되어 온 그 나라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아니면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예외적인 조건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행해 왔던 그런 경제협력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또 남북철도나 도로 연결의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연결된 중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다른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제협력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것을 압박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또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주성 있는 국가이고 또 대등한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의 외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죠. 조선일보는 소득 분배 또 악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1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포용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는 아이러니라면서 비판하고 있고 한국경신문은 일자리 창출도 격차 해소도 다 놓친 소득주도 성장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소득주도 성장 1년 반의 실험 참담한 성적표라고 역시 비판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저소득층 일자리 없애고 정부 의존 키운 소주성 가로 열고 소득주도 성장 재난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 격차가 벌어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득주도 슬로건상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죠.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은 약 10조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연간 이 돈은 연간 GDP의 1,600조 원 내로 보면 0.6%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울어진 이 정도 10조 원 정도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한 5, 600만 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시켰다고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이 소득 분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소한 완전히 평평하게는 못하더라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70%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현재 한 60%에서 한 10% 정도를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연간 총 GDP의 한 1,600조를 가정했을 때 그게 10%를 자본에서 가진 자들에서 부자와 자본가들 재벌들에게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전시킨다고 하면 160조 원 정도가 이전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전 국민의 1인당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돈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정도 160조 원 정도가 자본에서 노동적으로 이전돼야지만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인데 최저임금 10조 원 내외를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뭐 문제는 뭐 슬로건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계속 끌고 가든 안 가든 아니면 또 뭐 포용성장이라고 해서 소득주도 성장도 유지하지만 혁신 성장도 함께 가겠다라고 해서 포용성장으로 이제 말을 만들었는데 뭐 그걸 규제를 철폐하고 혁신 성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 그냥 그럴듯한 슬로건이죠.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란 말은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그냥 성장 정책이 있고 분배 정책이 있는 겁니다. 성장의 결과를 분배하는 것이지 무슨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그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자본 언론의 공격에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벌어진 것은 소득 분배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았기 때문에 분배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진 것이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슬로건대로 정말 이 소득 재분배 정책, 분배 정책을 제대로 펼쳤다면 격차가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4차 산업혁명 선진국은 날고 있다는 장병규 위원장의 고언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모든 규제를 없앤다는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자본가들의 모임인 세계사회 포럼에서 나온 말인데 뭐 전문가들은 어떤 이는 학술적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이제 마치 학술적 용어처럼 이제 고정된 용어로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1차, 2차 다음에 4차 산업이 있고 4차 산업 다음에 5차, 6차 산업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을 농업이라고 한다면 농업이 손으로 모를 심던 부분이 기계로 뭐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정말 농업도 굉장히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농업도 당연히 1차 산업이긴 하지만 산업이었지만 가공 유통이라든가 소비까지 이런 다양한 1, 2, 3차 산업이 결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죠. 2차 산업 제조업의 경우도 단순 조립에서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3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분야도 경영이라든가 경영 혁신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이 1차, 2차, 3차 다음에 4차 산업이 아니라 그 전통적인 1차, 2차, 3차 산업의 어떤 고도화에 다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경영혁신이 뒷받침되는 것인데 물론 뭐 경영혁신을 통해서 기술적 혁신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경영혁신과 기술혁신, 기술 투자, 기술 인력 이런 것이 중요하죠. 한국에서 경영혁신은 지금 재벌 3, 4대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정도 봉건적 지배 질서라든가 정말 이 경영의 문외한인 갑질을 삼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현재 재벌 대기업을 계속 끌고 나가기 어렵다. 그리고 뭐 사실은 재벌 총수 지분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을 해체시키는
소외 경영을 분리시켜내고 경영 혁신과 그리고 R&D 투자, 산업은 수백조를 쌓아두고 정부의 규제 완화만 해달라고 손벌리고 있는 이런 정도 상태에서는 뭐그 4차 산업혁명,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라도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경산호위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또 민노총 편에 선 대통령, 총파업 잘했다는 경산호위 연자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동아일보는 대타협기구 경산호위 노예 경사돼서는 안 된다. 노동의 경사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 여야 합의까지 저버리며 민노총 감싸나 라고 그 제목의 사설에서 탄력 근로자를 여야와 청와대가 합의했으면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될 것을 또 경산호에서 논의하라고 하냐 이러면서 민노총을 감싼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뭐 대통령이 민노총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경산호의 창립하는 날 문 대통령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탄력 근로제 뭐 노동자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탄력 근로 확대하는 것 자체가 피해를 가는 것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노사정에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경산호에 끌어들여서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이 증가시키고 당면한 쟁점인 탄력 근로제 실시를 강제하려는 목적이죠. 의도입니다. 그게 무슨 민주노총 감사기인가요? 민주노총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경제 저성장 시 이 경제 위기에 정권 자체가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지고 있고 남북 한반도 비핵화 국면이 아니라면 정말 20, 3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한데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상징이다. 규정노조 이렇게 공격 당해온 민주노총을 끌어들여서 IMF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 전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이고 겉으로는 뭐 민주노총을 감싸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뭐 이 자본신문들이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를 갈라치기 하는 이유는 꼭 민주노총을 공격한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현 권력에 대한 그런 공격, 현 문재인 정부를 약화시키고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박근혜 이런 수구 보수 세력들 또 이 재벌 대기업과 자본 부자들의 그 소위 말하는 권력 탈환 이런 목적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봐야 할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지상파의 떼쓰기 넷플릭스 막아달라고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상파 방송은 시청률이나 영향력 면에서 유료 방송 등에 밀린다. 경쟁력을 강화해 그들에게 맞설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소위 말하면 방송의 컨텐츠, 지상파 방송의 이 현재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 수십 개의 지상파 방송들이 과연 유튜브라든가 이 다른 유료 방송들과의 경쟁에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그냥 말로만 경쟁력을 고민한다가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내용이 부실하고 내용이 저급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이영자 현상이 울린 경고음 세게 들어야 한다. 현재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와 관련된 것이죠. 그렇게 언론들이 주장한 대로 말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7, 80%에서 지금 5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가 뭐냐는 겁니다. 경제 3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라고 우리가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경제 살린다는 얘기는 주로 이 자본신문들은 기업을 살리는 걸 말하는 거죠. 기업이 살면 경제가 산다. 그래서 기업이 살면은 경제가 살고 일자리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고 또 국민의 이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자.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되면 정부는 기업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것이죠. 기업 정책을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노동에 있어서는 노동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노동 운동의 약화라든가 체진화라든가 이것을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붕괴국차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를 살린다.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죠. 세계 뭐 12위권의 뭐 10위권의 그런 경제 대국이죠. 그러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로 평균 국민소득은 높아지지만 결국 만불이하의 1인당 국민소득 만불이하의 그 가계 그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인당 3만 불의 국민소득이면 만약 4인 가족이라면 그 가족 4인 가족이 연봉 1억 2천만 원의 소득을 올려야 평균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맞벌이 부부가 월 뭐 한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에 맞벌이 그 알바, 비정규 알바 노동을 했다. 150만 원씩 벌어서 300만 원을 벌어온다고 합시다. 월 소득이. 그럼 뭐, 연간 한 3천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식들, 아이가 둘 있다면, 4인 가족의 경우에 그 가족은, 우리나라 평균 국민 소득이 3만 불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은 7,500불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평균 국민 3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3만 불인 걸로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이런 생활적폐부터 철저히 파헤쳐라. 한국경신문 대한민국 청년을 채용 4순위로 밀어낸 민노총 사업장 이러면서 민노총 사업장의 그 채용비리 관련된 뭐 그동안에 고용세습이라고 계속 이제 공격해 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채용비리로 다시 그 용어를 좀 바꾸어서 사설들을 쓰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네요.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야죠. 그리고 불법 채용과 채용비리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건 뭐 민노총 사업장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현 정권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전 정권과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여당과 관련된 정치뿐만 아니라 야당과 관련된 정치인들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노조냐 아니냐 할 것 없이 관련자 책임을 묻고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당연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사업장, 민주노총의 커넥션 이렇게 민주노총 공격의 의도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한국인 첫 인터폴 총재, 경찰도 국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사설을 썼네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기문 씨가. 그럼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지만 유엔 인권선언이나 아이로 핵심 협약도 지키지 않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경찰 한국 경찰 출신이 이 인터폴 세계 경찰이죠. 인터폴의 총재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수준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국가의 정책이 있어야 하는 거죠. 경찰이 갑자기 경찰 출신이 인터폴 총재가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찰 수준이 갑자기 높아진다? 인권 수준이 높아진다? 그런 건 아니죠. 국가가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있고 이 행정자치부가 있고 그 산하에 경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 권력, 국가 권력 장악한 정치 세력, 또 법과 제도 이런 것에 따라서 경찰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개별 경찰의 수준도 높아져야 하고 경찰 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그리고 경찰도 또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자기 인권도 보장받아야 하잖아요. 경찰 노동자로서. 그래서 경찰 노조도 인정돼야 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 OECD 가입국 중에서 경찰 노조 인정 안 된 나라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경찰, 교도관, 소방관 다 노조를 인정해야 합니다. 판검사 노조도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대법 법관이다 뭐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당연히 노조가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과 관련해 삼경신문은 두산중공업 위기, 원전 산업 붕괴 알리는 신호다. 매일경신문은 정부 학계 탈원전 공동 여론조사 해보라. 이렇게 탈원전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네요. 근데
원전 산업 붕괴다 그러는데 원전 산업 붕괴가 아니라 탈원전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원전에서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원전 붕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 산업을 굳이 따진다면은 원전 산업 붕괴가 아니라 원전 폐로, 그러니까 폐로 산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원전을 없애는 그냥 뭐 일반 건물 철거되지 그 철거되는 거 아닙니다. 원전은 그 원전 철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방사능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사용을 해결료를 10만 년간 보관해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력과 재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산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위한 원전 기술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원전을 가동하는 기술만이 아니라 원전을 폐로하고 폐쇄하고 또 사용 해결료를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핵공학, 핵물리학자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원전 필요성에 대한 이제 조사,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조사는 조사 목적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 원자력 관련 단체들이 조사하느냐 또 환경단체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조사 목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조사표를 만들고 조사 시기를 정하는 것과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면 전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원전을 계속하자고 하는 원전 마피아들이 주장하면 국민의 70%가 원전을 원한다 그러고 또 다른 쪽에 조사하면 원전을 계속해야 된다는 조사는 뭐 20, 30%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자의적이 될 수밖에 없죠. 조사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조사하느냐, 조사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조사 항목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달라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수십만 명이 지금 난민이 되어 있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주변에는 이 암이라든 백혈병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지금도 이 7년, 8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누출되는 방사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피폭을 당하고 있고 그 투입되는 비용만 해도 220조 원이다. 지금 우리 요즘 뭐 태양광 뭐 최근에 이 농촌공사인가요? 그 뭐 사장이 7조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을 만든다. 뭐 그래서 뭐 그게 비리다 뭐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새만금에서도 뭐 지금 뭐 향후 몇 년간 뭐 수십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이 태양광을 한다고 하니까 원전을 계속하자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된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 돈이 얼마 들지도 않는데 태양광에 왜 수십조 원을 투입하냐 그러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는데 거기 지금 7, 8년 동안 220조 원을 투입해 쏟아부어도 방사능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자 이런데도 원전 계속 하겠느냐 특히 이 경주 포항에 지진이 났고 거기에 단청 지역에 지금 동해 남부 쪽으로 동해 쪽에 남부 동해 지역에 이 가장 이 지진으로부터 취약한 지역에 원전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와 달리 후쿠시마만 해도 굉장히 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 거의 300만, 400만 명이 뭐 몇십 킬로 안에, 30킬로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전만 하도 원자력 연구원에 계속적으로 실험용 원자력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계속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다 설명하고 한 다음에 원전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원전 마피아들은 주로 태양광이나 이런 것은 뭐 햇볕이 없을 때는 전기를 만들 수 없지만 원전은 뭐 비가 오는 운이나 언제든지 원자로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원전 단가가 뭐 대체 에너지에 비해서 굉장히 값이 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후쿠시마처럼 사고 났을 때 사용 해결료 10만 년 보관했을 때 이런 비용들을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설문조사를 뭐 이 공동 여론조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피조사자, 그러니까 국민이죠. 국민들에게 탈원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고, 과연 이 원전이 뭐 중국, 일본이 막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무슨 이 원전 산업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원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는 사양 산업이에요. 다 유럽 같으면은 원전을 폐로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공론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하고, 뭐 요즘 심야 토론 뭐 여기저기서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토론해 나가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 인류의 지향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 폐기만 얘기하는데 남한의 20개가 넘는 그 원전, 뭐 핵전쟁만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사실 전쟁이 발발하면 미사일이 원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뭐 히로시마 원전 뭐 몇백 배의 규모, 몇천 배의 규모라고 할 정도로 지금 7, 8년이 지나도 방사능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뭐 자기 유리한들 여론조사하고 또 뭐 공동 여론조사에서 한판에 결정된 그런 문제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토론과 또 국민들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경제위기 걱정은 반기획이다 라고 말한 청와대 참모의 위험한 인식이라고 공격하고 있네요. 근데 뭐 이걸 경제위기 걱정은 반기획이라고 말한 청와대 참모도 정말 한심한 거고, 뭐 이런 또 얘기가 뭐 위험한 인식이다. 뭐가 위험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천박한 얘기 같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계획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저성장의 문제, 소득 격차 심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체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 저성장만 있나요? 뭐 고성장도 있잖아요. 한국이 뭐 지금 저성장이라서 처음부터 저성장이 아니었잖아요. 고도성장을 수십 년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고 저성장을 가는 거죠. 중국도 개발도상국가로서 고도성장을 해왔지만 지금 뭐 미국과의 뭐 무역 전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거대한 거품이 형성되면서 성장 국면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장이냐 저성장이냐 상관없이 성장이잖아요. 빈부격차가 지금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제는 뭐 부자와 가난자가 아니라 부자 안에도 슈퍼 부자가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뭐 1%의 부자가 뭐 지구상의 부의 60%를, 근데 이제는 1%가 아니라 0.1% 부자, 0.01%의 부자, 이런 슈퍼 부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경제 위기의 본질이 아니고 이 현상만 바라보면서 벌이는 논제, 이것은 굉장히 뭐 언론도 그렇고 청와대 경제참모의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수준에서 이런 경제 정책을 위반하고 또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안이 없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